백낙창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저의 그 사회비평서에 관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요.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고 예, 토론 주도해 주세요. 예.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승환입니다. 저하고 백낙청 선생님하고 인연은 아마도 6.15 남북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에 백낙청 선생님이 상임대표를 맡으신 게 2005년인데, 그때 제가 그 단체 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처음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뭐 굉장히 좋은 배움의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백낙청 TV 공부길에 함께 하게 된 거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그 6.15 남측위뿐 아니라 뭐 여러 통일운동, 민간 통일운동에서 줄곧 일해 오셨고, 지금 시민평화포럼이라는 것도 이제 민간단체네요. 그런데 민간단체에서 일관되게 시민운동을 해온 거는 참 가상한 일이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이 관전민비의 전통이 심해가지고요. 무슨 공식 국가기관이나 공식기관에 안 들어가면은 뭐가 뭔지를 잘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 직접 경험해 봤으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자기소개하면서 평통 사무처장 경력을 빼셨는데, 그거는 사회적으로는 시민평화포럼보다 훨씬 더 좀 대접받는 자리고, 또 그게 더 좋은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그만둔 이후에는 원광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도 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너무 겸손해서 자기소개서 빼신 걸 내가 추가했습니다. 예. 뭐 오늘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 책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분단 체제론과 분단 체제 극복을 위한 이 운동의 이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중에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분단 체제론에서 처음으로 통일론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제 분명하게 정리해서 이제 이 명료하게 드러내신 게 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그런 점에서 뭐 이 책이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게 한반도식 통일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 한반도식 통일이라는 게 이제 선생님이 정리하시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좀 제가 인용해 드리면, 무엇이 통일이며 언제 통일할 거냐를 두고 다툴 것 없이 남북 간의 교류와 실질적 통합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통일이 꽤 됐네, 이제 우리 만나서 통일됐다고 선포해 버리세라고 합의하면 그게 한반도식 통일이고, 이렇게 두루뭉실한 상태로 어물어물 진행되는 과정이야말로 한반도식 통일의 고유한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물어물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선생님이 이 책의 5장에서도 사실은 6.15 공동선언이 있기 전에 쓰신 글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6.15 공동선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을 이미 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인데, 거기서도 어쨌든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이 두 사람이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6.15 공동선언 제2항이 한반도식 통일에 대한 선생님의 확신과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됐던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책에서 중요한 시대 구분의 하나로서 6.15 공동선언 이후의 시대를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본격화된 6.15 시대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통찰이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통일의 개념과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뒤바꾼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부에서 이 어물어물이라는 표현,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약간의 희화화 시킬 가능성도 있고, 또 이 통일에 대한 좀 선생님의 이런 통찰들을
오히려 좀 이해하는데 조금 이렇게 거스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개인적인 이런 우려를 사실은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그 한반도식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지영 국장님이 진행하셨던 이 공복길에서도 1차 다룬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얘기의 시작을 6.15 공동선언과 그리고 한반도식 통일 과정을 좀 묶어서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는 것부터 좀 얘기를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내용을 뭐 요약하기보다 예. 어물어물 통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내가 그건 일단 수용을 하겠습니다. 자칫하면은 취지의 연장선상에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는 통일도 아니고 통일 운동가들이 목에 힘주고 뭐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어물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취지를 뭐 살린 면도 있고 또 취지에 비해서 적절치 않은 면도 그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덧붙일 거는 요것이 사실은 내가 포용정책 2.0이라는 나중에 제기하잖아요. 2000년 들어서. 포용정책 2.0의 두 가지 주된 특징을, 하나는 이제 시민 참여, 또 하나는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걸 이제부터는 더 의도적으로 하자. 그러니까 뭘 의식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그건 어물어물이 아니죠. 이제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어물어물이라는 말을 덜 쓰는 대신에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실제로 참 구질구질하잖아요. 네. 하다 말고 뭐 자꾸 꼬이고 또 겨우 수습해 놓으면 또 뭐 다른 데서 꼬이고. 근데 이것은 분단 체제라는 게 국내 개혁 문제하고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하나가 잘 나가다가도 다른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차질이 빚어지고, 또 남북관계도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국내 문제가 안 풀리면은 또 이게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구질구질하다는 거는 그것도 역시 문제가 있는 표현이지만은 우리 한반도식 통일의 특징이고 분단 체제 하에 사는 우리 사회의 불가피한 곡절.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거하고 뭐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렇지만 하여튼 또 조금은 제가 그동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궁금해했던 점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께서 항상 이 한반도식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남북연합, 그리고 남북연합이 지금 현재 여러 남북관계 상황이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북이 뭐 낮은 단계 연방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높은 수준이 아니고 낮은 수준의 지금 남북연합만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낮은 단계 남북연합이라도 실행되면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1단계 통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1단계 통일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제가 들었던 이제 의문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통일론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통일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합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연방국가 단계, 그리고 이제 완전 통일, 이렇게 이제 가는 걸로 상정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 뭐 노태우 정부 때 시작해서 이제 김영삼 정부에서 이제 확정된 게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이제 교류 협력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남북 연합 단계, 뭐 완전 통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그 통일 과정에서 사실 연방 통일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상 완전 통일하고 거의 똑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이 연방 통일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북한이 뭐 직접 선거를 해야 되고 이런 사실상 뭐 좀 실현되기 어려운 완전 통일 아니면 이제 이런 이거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게 아마 이 여러 가지 방어 장치를 남기기 위해서 통일 방안에 관해서 워낙 이제 이데올로기 공작 심하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만 남긴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금 여야 합의에 이어서 굉장히 지금 뭐 상당한 사회적 합의 수준에 이르러 있고 또 거기에는 완전 통일 이외에는 뭐 사실은 다른 단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저는 뭐 그게 실제로 여러 가지 논란을 줄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단계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남북연합 단계가 진행되면 그 과정 자체가 처음에 뭐 아주 낮은 수준에서 출발을 해서 이게 높은 단계로 진행해 가는 게 중요하지, 여기에 또 다른 단계, 뭐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하는 연방 단계 같은 것들을 둘 경우에는 이 사실은 남북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게 오히려 연합 자체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와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실제 어떤 문제의식으로 그 1단계 통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한반도식 통일은 점진적으로 갈 뿐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 하는 그 원칙이 중요한 거지. 당면에 추구할 어떤 단계 이후에 또 뭐 어떤 단계를 둘지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 원래 주장의 지론이고, 그 점에서는 이제 이승환 대표나 나나 의견이 같은데, 첫 단계는 남북 연합 또는 민족 공동체 복원이랄까 이런 것이 돼야 된다. 노태우 정부는 이제 그 전에 교류 협력을 얘기했는데 그건 뭐 나는 그건 뭐 누구나 대전제로 삼을 일이고,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 통일론에도 화해 협력을 먼저 하고 이제 그다음에 남북연합 가는 거 아니에요? 노태우 정부의 남북연합론, 김대중 대통령의 1단계 국가연합론, 또 나의 통일 구상이랄까 이런 게 그 점에서는 공통점은 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대화 잘 아시겠지만 노태우 대통령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한민족 공동체 구상을 내놓은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 여야 합의로 나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전에는 원래 우리 저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부터 주장은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이에요. 북이 받아들일 리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야, 인구 비례에 따른 자유 선거가 이건 뭐 민주주의의 대원칙인데 그거를 안 하겠다고 저놈들이 버티니까 우리는 북진 통일밖에 길이 없다, 이제 이런 논리였단 말이에요. 그게 비하면은 굉장히 그 혁명적인 거였죠. 그건 이제 6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또 통일로 가지, 연방제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에서 연방제를 주장했는데 그것도 북이 처음에는 그냥 적화 통일 노선이다가 우리가 갑자기 통일하는 거 안 되니까 연방부터 하자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연방제 통일 방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연방제를 안 하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비하면 훨씬 더 열린 자세로 나오긴 했는데, 그분도 이제 뭐 대통령 된 이후에는 국가연합위에 다른 얘기 안 하셨고, 나중에 가서 퇴임 이후에 국가연합만 되면 그게 1단계 통일이다 하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그런 걸 있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 연방과 연합의 차이가 사실은 연방국가와 다른 국가의 차이보다 더 큽니다. 그잖아요? 연방제를 하면은 아무리 느슨한 연방제라도 연방 헌법이 있어야 돼요. 단일한.
그럼 그 한 나라의 국간이에요. 근데 국가연합이라는 거는 각기 자기 정부와 헌법을 가진 두 국가가 연합을 이룬다는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다른 건데 6.15 정상회담에서 사실은 김정일 위원장이 많이 양보해가지고 낮은 단계의라는 수식을 붙여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공통점이 생기게 됐는데 이제 그 후에 내가 더 좀 이걸 발전시켜서 내놓은 말이 연방제는 아니고 연합제를 시작하는 건 물론인데 연합제도 여러 그 층위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낮은 단계로 시작하자 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럴 때 생기는 이론적인 문제가 연방제는 통일이고 연합제는 통일이 아닌데 국가연합은 통일이 아닌 건데 그거마저도 낮은 단계로 시작하자 그러면 그게 무슨 통일이냐. 1단계 통일이든 2단계 통일이든 이제 그런 반론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한반도의 사정에서 보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확하게 인식하는 하나의 방법은 더 높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이룩한 사례들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가령 유럽연합 같은 게 유럽연합 전체는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나라가 유로라는 동일 화폐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난민 때문에 통행에 제한이 많이 가해지고는 있지만은 한때는 완전히 자기 회원국끼리는 자유왕래했잖아요. 근데 한반도에서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실현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런 걸 하고 있는 유럽도 이게 그걸 통일의 1단계라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반도에서 그 정도의 연합 가지고 통일의 1단계를 갈 수 있냐. 그거는 이제 우리 역사가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이제 이 책에서도 뭐 그런 설명도 하고. 우선 유럽연합은 각기 국민국가를 확립한 나라들끼리 연합해가지고 조금씩 그 연합의 도를 높여가면서 아직 통일하겠다는 합의가 없어요. 유럽 통일이라는 건 좀 생각하기 어렵죠. 그런데 반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정치 단위를 가지고 살아오던 민족이 억지로 분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게 분단이 오래 가니까 내 표현으로 이제 분단 체제라는 게 성립했고 남과 북의 각각의 그런 국가 체제랄까 이런 게 상당히 뿌리가 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남북 간의 단절 같은 거는 뭐 유럽 나라들의 단절을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데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다시 통합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라고 하면 요즘은 또 그것도 못 믿을 말이지만은 거의 다가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천천히 그냥 언젠가 하자는 데는 이해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게 정말 너무 억지로 또 폭압적으로 갈라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면은 더 좀 활발하게 교류하고 하자는 그 압력이 완전히 크게 마련이라서 낮은 단계에 느슨한 국가연합이라도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는 이렇게 이제까지처럼 오다 가다 뭐 뒤집어지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1단계 통일이라도 해야겠다. 예. 김대중 대통령 통일방안하고 내가하고 다른 거는 남북연합은 뭐 그분도 말씀하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차이는 시민참여형 통일론이라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분도 뭐 시민 참여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시민 참여형 통일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또 김정일 위원장하고 그 통일 방안에서 6.15 선언에 합의할 때 두 분이 야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 참여형 그렇게 하자 그런 합의는 전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갑자기 통일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합의하는 순간 그 두 지도자가 원했건 안 원했건 우리 국민들은 그냥 그래 다음 단계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앉아있을 국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통일해야 된다, 저렇게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뭐 온갖 일로 끼어들게 마련이고, 북의 인민들은 아직은 정부 방침에 반하는 시민운동 같은 거는 없지만은, 거기도 다 우리 단군의 자손 똑똑한 DNA를 가진 사람들인데, 자기식으로는 다 이렇게 이런 여러 단계가 있으면은 참여를 하게 돼 있다고 봅니다. 노태우, 김대중, 구상이 통하는 면도 있고 조금씩 다른 면도 있다.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 거고 그 단계를 명시해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고, 또 핵심적인 부분은 어쨌든 오늘 뭐 사실 중요한 주제 하나이긴 합니다만 아마 다른 기회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뺐습니다만, 사실 시민 참여형의 문제가 굉장히 뭐 선생님 말씀의 핵심적인 뭐 부분의 또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돌려서 제가 선생님과 함께 활동했던 시기의 얘기를 조금 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일단 우선 이 책이 특별히 이제 저한테 인상이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선생님하고 같이 6.15 남치기 활동을 하실 때 선생님이 이 책을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저한테 주시면서 꼭 읽어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6.15 남치기 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쓴 글들이 이제 여러 편이 이렇게 담겨, 뭐 또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저를 이렇게 오라고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6.15 남치기원의 활동이 굉장히 많은 곡절을 겪었습니다만, 어쨌든 선생님이 계시는 4년간의 기간 동안이 이제 제일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던 시절이었고,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부분이 두 부분인데, 하나가 2005년에 이제 6.15 이 평양 행사, 그 다음에 그해 또 8.15의 서울의 행사였고, 그때 어쨌든 우리 6.15 남치기원회가 주축이 돼서 남북 행사를 했고, 우리는 6.15 공동선언 5주년, 광복 60주년이 되는 올해 기필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걷어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단계로 올려놓자는 약속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을 모아 자주 평화 통일을 위한 8.15 민족 대축전의 개막을 선언합니다. 그 계기로 육자회담에서 9.19 공동선언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또 그게 2007년에 14 공동선언까지 이어지게 돼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성과하고 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우리 남쪽의 시민운동이 북하고 아주 치열하게 충돌을 했던 사례가 이제 2007년 6.15 행사인데, 그때는 어쨌든 이 박계동 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쨌든 남북이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이제 그 충돌을 합리적으로 수습을 해 가면서 남북이 서로 이해를 깊게 하고, 그리고 통일 과정에서 아마 이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신뢰 토대가 저는 오히려 더 넓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그 성과와 또 충돌 수습 이 과정에 선생님의 리더십이 탁월한 힘을 발휘했고, 그렇게 된 데는 아마 우리 남북 양 당국이나 또 저희를 비롯한 우리 시민운동, 통일운동 했던 분들이 선생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가능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에서 선생님이 한반도식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게 2005년에 두 차례 행사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기억에 남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시면서 한반도식 통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렇죠. 2005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고, 제가 임기를 끝낸 거는 이명박 정부 직후였는데,
이명박 정부도 초기에는 그때 통일부 장관이 김하중,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뭐 수석인가도 지낸 그런 분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금강산 민간인 피살 사건 날 때까지는 그래도 남북 대화도 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후에 김상근 목사가 맡으신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동회사를 못 해봤을 겁니다. 이승환 대표는 그때 집행위원장으로 계속 있으면서 또 김 목사님 모시고 심양에도 가고 뭐 북경에도 가고 그랬겠지만은 평양 행사든 서울 행사든 그 행사를 못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 사정도 또 많이 바뀌고 그래서 참 내가 그때 4년 그 시기에 한 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았고 이승환 공동집행위원장을 포함해서 정현곤 사무처장이라든가 이런 동지들의 뒷받침도 참 훌륭했고 그래서 하여간 무난히 넘기고 또 제가 그만둘 때는 북측 대표 안경호 위원장이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예. 그분은 이제 뭐 당에서 하라 그러면 뭐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또 그만두라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그런 체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제 2텀씩 했으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식으로 나한테 불만을 가지실 정도로 그 사이에 충돌도 많았지만은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됐던 거죠. 그리고 나도 신뢰가 형성이 된 게 북하고 접촉해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 일이 될 것 같지 않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근데 이쪽에서 보면 반발도 하고 뭐 참 제동을 걸고 또 설득하고 하다 보면 나중엔 또 결국 돼요. 그래서 그때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은 남북 교섭이라는 게 되기는 되는 거로구나 하는 그런 이제 신념을 더 갖게 됐어요. 근데 기억하시겠지만은 2007년에 우리 평양 갔을 때 소위 박계동 사건을 중심으로 남북 간에도 치열하게 싸웠지만은 그거는 결국 봉합이 됐는데 사실 우리 내부 문제가 더 시끄러웠잖아요. 예. 그렇죠. 나에 대한 사퇴 요구도 있었지만은 우리 구성원 중에 이제 상당 부분에 꽤 힘 있는 단체들이 끝까지 요구한 것이 이승환이 잘라라. 나는 이제 그것만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결국 이제 유야무야 되어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고 사실은 우리 내부 조정이 제일 힘들었어요. 나 개인적으로는. 저쪽은 딱 단합돼가지고 나오는데 우리는 북한과 뭐 교섭하다가 뭐 조금 잘 안 풀리면은 벌써 내부에서부터 왜 안 받아주느냐 해가지고 뭐 발이 많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나만의 민주사회라서 그런 거겠지만은 북쪽 사람들 볼 때는 뭐 저런 놈의 동네가 있나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자기들은 다 정해가지고 물론 토론 거치고 하지만은 그래서 정해가지고 나오면은 그걸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이는데 이건 무슨 오합조절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내가 하는 동안에는 그게 그나마 그런 식으로 굴러가면서 성과도 거두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그게 나빠지니까 우선 내부에서 이 대표가 그때 공동 집행위원장이었는데 집행위원장이 4명 있었잖아요. 예. 통일연대 하는 분들은 그 후에 이제 진보연대로 바뀌어가지고 그분들은 참 날씨가 좋으나 그지나 계속 그걸 하는 분들이라서 남북관계 안 좋아도 뭐 조금도 떨어져 나가지 않고 다 하는데 특히 정단이나 시민사회는 여기 관심을 안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색이 사자 구도지만 사실은 통일연대, 진보연대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 더 안 나오고 점점 더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 후에 하신 분들이 또 고생하고 또 우리 남한 사회에 대해서도 또 고립이 됐죠. 그전에는 그래도 참
대표적인 연대단체로 인정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세월에 그 위원장을 해서 행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아니 이제 뭐 시기적으로 뭐 어쨌든 그 이런 시민 참여 통일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제 하셨다는 뭐 점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 점에서는 뭐 어쨌든 좀 어려움이 생겼지만 그러니까 북이 입장을 그 좀 남한 쪽에서 보수 정권이 들어설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6.15 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좀 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들을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뭐 선생님 그때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이제 반보수 대연합 뭐 이런 입장들을 아주 그 북이 분명하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당시 이 집권할 걸로 예상되는 이제 한나라당과 이 또 특히 미국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위 그 뭐 말하자면 이제 반미 반통일 세력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강조하고 뭐 그래서 이제 이 6.15 운영에서도 6.15 이제 공동위원회 운영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강하게 제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남쪽에 이 시민운동이나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북이 자신들 중심의 통일전선 전술에 이게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이게 남북 연대 운동에서 북과 만나는 이런 단체가 그냥 이 반정부 투쟁 단체가 되고 이 북과 한통속처럼 보이게 되는 게 이게 이 적절한 선택이냐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 그 점에서 사실은 뭐 진보연대에 있는 이 동지들하고 뭐 여타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의견 차이가 많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사실은 내부에 그 어려움을 가중시킨 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선생님이 계실 때도 여전히 이 문제가 이제 뭐 아니, 존재했던 거죠. 6.15 공동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이게 예, 벌어졌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사실 북하고 어떤 의미에서 제일 세게 부딪혔을 때가 우리가 금강산에 이제 가가지고 해외 남측 북측 3자 구도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문제부터 우리가 부딪혔잖아요. 나중에 북이 그런 통일연선 구도로 회귀했다 그러지만은 구성 당시에는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 깨고서 구성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그 결성식이 뭐 며칠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찾아낸 타협책이 해외 본부에는 공동 의장을 둬서 북측에서 서로 하는 한 분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그때 이제 문동환 목사님이 미주 대표이셨는데 그분을 해외 측 공동 대표로 해가지고 소위 3자 구도라는 게 완전히 2대1로 남측이 몰리는 그런 구도를 면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선 해외 측도 이제 문 목사님이 나중에 사퇴하셨고 뭐 또 연세도 그때 이미 높으셨고요. 남측의 태도가 바뀌면서 북측도 태도가 바뀌었고 그러면서 남측 내의 구성 자체가 또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남측이라는 게 있고 유지를 하면서 자기 활동을 계속하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건 난 별 역할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그런 연대기구는 아니게 됐고 특히 대중들의 인식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게 됐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남북 당국 간의 만남, 국가 대 국가, 정부 대 정부의 충돌이 아닌
그러니까 정당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이 플랫폼이 갖는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시민 참여 공간이 생기는 거고, 또 당국과 당국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도 생기고, 나름의 이제 자체적인 거버넌스가 형성될 힘도 이제 뭐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런 연대 운동이 가지고 있는 힘을 그 특정 입장에 끌려가게 만들게 될 경우 가져오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사실은 지금은 6.15 남측위원회가 존립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과거와 좀 달라져서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남북 간의 이런 연대 운동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이런 정당 사회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하는 이런 틀을 지금의 이 남측위원회 그대로가 아니라 좀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서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민족 공동 행사는 정부랑 같이 할 수 있지만은 내용 있는 토론이라든가 회의는 역시 그거는 정당 차원까지만 참여하고 정부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6.15 남측 공동위원회가 잘 발전이 됐고 또 필요한 구조개혁을 했더라면은 그게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앞으로 그런 시도가 벌어진다면은 현재 6.15 위원회는 그냥 그 재정당 사회단체의 일원으로 한 사람 하나로서 참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대표하고 앉아서 지금 저 옛날로 회고하다 보면은 사실은 뭐 할 얘기가 얼마나 있고 재밌는 얘기도 많지만은 그래도 내 책 얘기도 좀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좀 쉬었다가. 아까 얘기하고 또 좀 이어지는데요. 이게 지금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참여정부 2년에 대한 평가가 있고, 거기에 국민의 정부에 대한 평가까지 이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평가에서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제 평가의 핵심 내용은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같은 중요한 업적을 남겼지만 지나치게 냉전 해소의 중심에 두다 보니까 남북연합 진전은 좀 잘 못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남북연합에 대한 진전은 조금 임기 후반기이지만 진전을 했지만 사실은 국내 개혁운동과 이 분단체제 속성에 대한 통찰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개혁도 좌초되고 남북연합 추진도 사실은 그래서 벽에 부딪혔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이제 하셨는데, 이제 여기에는 저는 뭐 중요한 두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저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침으로 받아들였었는데, 하나가 이제 민주개혁운동, 국내 개혁운동과 이 통일운동, 이 분단체제 극복운동의 이제 관계 문제고, 또 하나는 뭐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진행하는 데서의 그 원칙적 태도, 방향, 이런 것으로서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 문제를 사실 이 두 문제는 뭐 같은 문제인데 이렇게 제기한 걸로 이렇게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하나로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건데,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는 사실은 이 책에서 선생님이 이제 별도로 사장에 보론을 달아서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 이제 따로 좀 논의도 하셨고, 그 이후에는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라는 이제 책에 한반도식 통일 현재 진행형 이후에 이제 묶은 책에 이제 그 핵심 주제가 되기도 했고, 또 2013년 체제 논의와 관련해서 또 변혁적 중도주의를 매우 강조하신 이제 글들을 쓰셨고, 또 그런 논의를 읽어서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책이 이제 창비해서 출간되기도 했고, 뭐 거기에 이제 저도 글을 하나 좀 보탠 적이 이제 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가 사실은 뭐 저희가
같이 이제 오랫동안 운동권 그리고 운동의 논쟁에 이제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당연한 일종의 정언 명령이랄까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그 세대들은 좀 이런 논의가 매우 낯설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혁적 중도주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김정명 교수하고 이렇게 대담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문제의식을 갖게 됐는지 이제 그 과정들을 좀 이렇게 운동권 논쟁하고 연계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가 현재의 운동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사실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그 담론이기 때문에 좀 그 지점에 대해서 일단 선생님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전에 또 이제 회고담을 좀 얘기하면은 이 제4장 분단체제와 참여정부라는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그때 열린우리당의 열린정책연구원 이런 게 있었고 예. 거기서 정치학교라는 걸 운영했는데 예. 우리 이승환 선생이 예, 제가 그 소장이었습니다. 교장이었죠. 예. 한번 강의 한번 해달라 그래서 나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제4장의 본론에 해당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 책을 내면서 덧글을 쓰는데 그때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도 6월 항쟁 이후로 우리 민족 운동이나 민족문화 운동이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할 때 소위 NLPD 두 급진 노선 이외에 그들이 부르주아 개량주의라고 해서 거들떠보지 않으려는 개혁 노선 예. 여기까지도 결합하는 삼결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변혁적 중도주의론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씨앗이 거기 들어 있었다고 보죠. 그러나 어쨌든 이게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제4장의 보론 덧글에서였습니다. 그 본론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 내가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에 대한 이런저런 그 평가도 하고 비판을 했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 그것이 새로웠던 거는 내가 처음으로 분단 시대의 시대 구분론을 거기서 제기했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분단 체제라는 책이 98년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책에서는 이제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진단을 했었고 이 글에서는 가만히 따져보니까 87년 6월 항쟁으로 남북의 남북 대결을 국가력에 뒷받침하던 나중에 이제 이승환 선생이 그 표현을 쓰는데 두 안보 국가 예. 예. 균열이 처음 이루어진 게 남쪽의 예. 민주화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세계적으로는 동서냉전의 종식이 그 흐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6.15를 거친 시점이라서 나는 분단체제가 해체기에 들어섰다라고 표현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조금 실감이 덜 나는 해체기가 너무 오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기한 취지는 어떤 체제가 흔들릴 때 이거보다 나은 어떤 체제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로드맵 같은 것이 있어야지 이게 해체하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6.15 선언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게 남북관계의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로드맵이 생겼다 하는 인식을 했는데요. 뭐 지금 보면은 그 좀 너무 성급한 낙관론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본론은 그렇고 변혁적 중도주의는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여기서 찔끔찔끔 해오던 얘기를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인데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되풀이하는 것도 시청자들 위해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게 그냥 변혁이라는 근사한 말하고 중도라는 멋있는 말을 그냥 갖다 붙여놓은 개념은 아니에요. 예. 아이 그럼. 예. 예. 그러면은 그 우선 듣기에는 멋있는 것 같지만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예, 변혁하고 예, 예, 중도하고는 흔히 아는 중도. 근데 그게 아니고 변혁이라는 거는 이 한반도 체제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 분단 체제의 변혁을 얘기하는 거고 중도는
그 변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양 극단의 단순 논리를 배격하고 폭넓은 중도 세력이 남한에서 결집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다 하는 주장이니까 개념상으로는 그게 뭐 모순될 게 없고 상당히 나름으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변혁적 중도주의를 주창한 게 2005년, 6년 그때인데 그 후에 광범위한 중도 세력의 결합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할 때 사실 그 이루어졌으면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양극단이라 그러면은 소위 좌파의 극단은 NL이라든가 PD에서 유리하는 그런 노선들이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극단이라 그러면은 이제 제일 극우에 해당하는 세력이 있고 극우까지 안 가더라도 분단 체제 변혁엔 전혀 관심이 없는 개혁 세력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더 복잡해진 거는 그들 나름으로는 훨씬 더 급진적인 변혁 세력을 자처하는 생태주의 운동이라든가 페미니즘 운동 이런 거 생겼는데 이것도 역시 변혁적 중도주의하고 결합을 안 하면은 힘을 쓸 수 없다는 게 내 주장인데 변혁적 중도주의가 정원 명령처럼 됐다고 그러셨지만은 그건 개인적인 신상 발언 아니에요. 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그러나 그거 아닌 게 안 된다는 경험을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게 점점 많은 시민들의 또 뜻있는 국민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거라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제가 정언명령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이제 제가 그 이 소위 이제 이 선생님이 이거 첫 출발로 삼고 계신 이제 사구체 논쟁과 관련해서 사실 그 논쟁에 그 시초가 된 게 이제 소위 민청년이라고 불리는 민청년 내부에서 CMP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CD 시민민주주의, ND 민족민주주의, PD 이제 민중민주주의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돌아가신 김문태 전 국회의원이 이제 그 당시 의장하면서 주도했던 논쟁이고 그 논쟁 과정에서 이제 파생된 논쟁이 사구체 논쟁이었고요. 이제 그때 사실은 대체로 좀 중도적인 ND 쪽으로 이제 다수의 흐름이 형성돼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약간의 뭐랄까 변혁적 중도주의 같은 이런 그 개념들을 좀 가지기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런 이제 그 점이 좀 있었습니다. 변혁적 중도주의 논의는 뭐 이후에 이제 계속 좀 진행하시고 또 이후에 나온 그 어디가 중도가 어째서 변혁인지에서 이제 뭐 또 다루실 거기 때문에 이 책에서 사실은 강조되고 있는 부분의 하나가 사실은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우리 동북아 특히 뭐 일본이나 중국에 미치는 영향 부분도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다루는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이후에 또 중요한 주제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제가 길게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얘기를 좀 한번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한반도식 통일의 어물어물하는 이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일본의 경계심을 이제 낮추고 그래서 이제 소위 한일 관계나 동북아 평화에 이제 이렇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말 그대로의 그냥 경계를 낮추는 정도의 문제냐 또 국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복합국가적인 부상이 일본으로 하여금 조금 더 그런 경계의식을 낮출 수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좁게 해석될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지금 뭐 사실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 가장 강력하게 뒤에서 작용했던 게 아베 정부였고 사실은 아베 정부가
야치하고 볼턴 회담을 통해서 소위 풀 베이스라인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하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이거를 준 게 결정적으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했던 거고, 그게 사실은 회담 과정의 최대 난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자체를 일부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현상 변경 노력이 현상을 유지하려는 아베 정부와 정면 충돌했고, 그 충돌에서 문재인 정부가 패한 거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물어물하는 통일이 경계심을 완화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한일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 질서 변동과 관련된 근본적인 지금 그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넘어설 거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조금 더 그냥 단순하게 경계를 완화시킨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어떻게 이 한일 간의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좀 그 일본이 실제로 동아시아 질서와 관련해서 든든한 이 우군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구상을 조금 더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안심할 수 있는 남북 통일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이야기에서 과정이 어물어물 진행되느냐 아니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단일형 민족 국가라든가 뭐 연방제 국가라도 그렇죠. 그런 것이 한반도에 탄생했을 때 일본으로서는 그 사실 참기 어려운 도전이 되는 건데, 시민 참여를 통해서 느슨한 남북 연합에서 시작해가지고 외국에 대해서도 강력한 민족주의적인 노선을 안 밟는 국가가 탄생할 때 일본이 위협을 덜 느끼리라 하는 건데,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일본하고 한일 외교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능숙지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베 같은 사람이 일본에서 추구하려는 노선하고 상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우리가 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아베와 미국의 주도권이 훨씬 강화돼 있고, 거기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거기 뭐 어떻게든지 빌붙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니까, 그 현상만 보면 우리가 지금 완패한 상태고요. 일본 사회는요, 일본 사람들 자신이 그래요. 자기들은 뭐 이런 사회 못 바꾼다. 일본은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다른 외부 충격보다 나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잘할 때 일본 사람들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저렇게 망가진 데 대해서는 우리 책임도 있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핵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일본의 경계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이 시민 참여형 통일 과정의 힘이 사실은 그 차이를 넘어서서 동아시아 질서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예. 동력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그게 한반도식 예, 통일 그리고 과정에 내재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예, 근본적으로 한민족을 깔보는 게 있잖아요. 예. 자기들이 옛날 지배했던 예. 민족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뭐 잘 되는 게 보이면 또 위협을 느끼고, 저거 우리가 당연히 우리 밑에 있는 놈인데 어떤 대목에서는 기어오른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한반도 상황이 근본적으로 더 좋아지면은, 그때는 많은 일본 사람들이 야, 우리가 잘못 봤네, 그리고 미국에 종속돼서 일본처럼 종속국가 노릇 안 하고도 사는 길이 있네 항상 깨닫게 되면은, 나는 이제 그게 일본 사회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를 조금 바꿔서 이 좀 현재 얘기로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그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될까가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한일회담 실패 이후에 지금 북한은 완전히 지금 정면 돌파, 강대강 이제 이 길을 걷고 뭐 확실하게 선택을
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지금 뭐 사실은 과거와 달리 지금 뭐 북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그래서 실제로 어쨌든 뭐 북한에 대해서는 억제 만능주의, 뭐 힘에 의한 평화, 이제 이렇게 가고 있고, 대통령 스스로가 아주 노골적인 대북 적대의식을 이제 표현하고 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소위 가치 외교에 이제 완전히 일방적으로 편승해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 정부가 하는 얘기는, 아니 뭐 북핵 문제가 고도화돼서 이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졌고, 지금 한미일 그리고 북한도 지금 북중러 이렇게 지금 해서 신행정 구도가 생겨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변명이랄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북한도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어쨌든 미중 경쟁 구조나 남북 간의 이 적대가 강화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좀 소위 자력 경쟁, 내순환적인 이런 그 발전, 그리고 이 뒷배도 좀 생겼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미국에 대항하는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에 매진해서 힘을 좀 키우는 이런 기관으로 이제 활용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핵 문제는 뭐 대화나 타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보수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이제 한반도에서 대화와 관여는 끝났다라는, 주로 이제 이 비관적 현실주의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왔는데,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가 좀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의 만연 속에서 뭐 6.15 시대에는 한물 간 얘기다, 뭐 북핵 문제가 이렇게 심화됐는데 한반도식 통일 과정이 뭐 되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뭐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남북 관계의 상황들, 그리고 설사 남북 양 당국이 좀 거부하더라도 필연적으로 한반도가 가야 될 길은 한반도식 통일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그 이후 작업에서도 이제 2013년 체제라든가 또 포용정책 2.0 뭐 이런 논의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한반도식 통일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비관적 현실주의라는 게 지금 이제 아주 우세해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가령 한반도 평화 포럼이라고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학자나 전직 관료 또 활동가들 모인 단체 동료들보다는 비관적 현실주의에 가까운 주장을 꽤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아마 어디가 중도에 어째서 비핵인가라는 책의 서장을 쓸 때부터 한반도 비핵화라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 과정인가, 우리가 감안하지 않는 우리 소위 진보 진영이라고 할까, 햇볕 정책 지지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서 그걸 더 분명하게 밝히기로는 남북연합 건설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물론 남북연합은 먼저 해야지 비핵화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만 비핵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남북연합이 건설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비핵화는 어려운 것이다, 잘 안 될 거다 하는 비관적 현실주의자들하고 통하는 면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게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이게 결국 진행이 될 거고, 따라서 비핵화가 항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점에서 소위 그 비관적 현실주의자들, 그분들이 얼마나 현실주의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현실보다 이념에 치우친 면이 많은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하고 거기서 갈라진 거지. 남북 간에 대화 좀 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좀 좋아지고 또 우리가 뭐 경제 원조를 해주고 한다고 해서 북이 순순히 비핵화할 수는 없다. 이제 그런 거는 뭐 내가 쭉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쪽으로 그 예측에 들어맞고 있어서 심히 불행하지만 이런 기회에 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할 현실이라고 봅니다. 최근에 시그프리드 해커라는 분이 핵의 변곡점이라는 책을 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분 얘기가 김일성 주석이 야 이제 쟤들 믿고는 안 되겠다. 스스로 핵무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해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겠다 하는 식으로 방향 전환을 했다고 그러죠. 그건 뭐 해커 박사뿐 아니라 그런 진단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과의 외교적 해결에 올인한 건 아니고 소위 해커 박사 배우는 이중 경로 정책을 선택했다는 거죠. 외교로 해봐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핵 개발하고 그래서 외교 관계 그런 협의가 잘 진행되는 동안에는 북이 핵 개발을 거의 중단한 상태였잖아요. 또 일부 시설을 파괴한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에 치우쳤다 저쪽에 치우쳤다 하는 그런 역사가 한 30년 넘게 계속이 되어 왔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에 완전히 노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중 경로 필요 없고 핵 개발로 가자 해가지고 지난 2, 3년 동안에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북에서 좀 중대한 정책 변화를 했고 핵 문제 풀리기가 더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교적인 타결을 생각할 때 많은 그 외교적 해결의 주장자들이 너무 문제를 안이하게 봤고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외교적 타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한 변화인데 거기까지 안 가고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완전히 깨졌다는 점에서는 그 우리가 주니까라도 꿈을 깬 건 잘한 거라고 보고 북이 이제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고 주야장창 부르던 노래를 지금 안 부르잖아요. 안 부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불러주고 국가 대 국가를 가자 하는데 사실은 그게 국가연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당장은 소위 분단 국가주의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국가연합을 통한 한반도식 통일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전자 쪽이 강한 것 같아요. 아직은 북은 뭐 지금 생존이 아주 최대 과제니까 그리고 미국이 뭐 말로만 대화하자 그러지 뭘 성의 있는 적을 합니까? 그래서 그건 뭐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생존이 일단 확보되고 났을 때 김정은 위원장 취임 초부터 목표가 인민생활 개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회주의 강국 건설 이런 건데 번영도 하고 민생도 개선하고 하여간 그거는 핵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핵 개발을 더 이렇게 고도화하고 국가 대 국가라는 걸 명시하고 나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은 그래도 남한하고 무슨 참 느슨한 형태의 국가 연합이라도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걸 하려고 그러면 또 미국 핵 문제 해결에도 또 진전이 있어야 되고 그런 단계가 오지 않을까. 예. 그러나 그게 일단 북에서 이렇게 거대한 정책 전환을 했는데 그건 쉽게 돌이키지 않잖아요. 북쪽 사람들 보면은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뭘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자기들끼리 숙고하고 검토하고 무슨 뭐 민주적인 국민투표라거나 그런 민주적인 절차는 안 거치지만은 그 엘리트층 내부에서 그런 숙고를 거쳐서 한번 노선이 결정되면은 그대로 가는 체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쉽사리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걸 하나의 새로운 현실로 전제하고 그것이 국가연합 건설에 본질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갖고 더 좀 우리가 끈질기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북한이 어쨌든 뭐 탈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생존과 발전이라는 이제 두 개 목표를 이제 이렇게 추구해 왔고, 뭐 그 과정에서 지금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던 핵의 변곡점 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그 책에서 얘기하듯이 이제 그 두 개를 이중 경로를 이제 걸어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북한이 이 외교 경로는 포기를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보다 안전한 길,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하는 길보다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하는, 이제 그리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어쨌든 그 핵 능력을 확고하게 강화해 나가는, 뭐 북이 생각하는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 이제 이런 과정에 들어서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 어쨌든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핵 문제를 가지고 외교 경로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또 이 필연성이 지금 현재 북한 체제 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하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한반도식 통일 과정에 대한 이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 또 우리가 좀 미숙했던 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또 대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연장선에서 조금 말씀을 뭐 드리자면, 하여튼 제가 비관적 현실주의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실 뭐 핵 문제에 대한 비관적 현실주의라기보다는 한반도 신냉전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뭐 무슨 균형 외교냐, 그냥 뭐 미국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미국 편에 서는 거고, 한미일 군사동맹 군사협력 뭐 강화 그 해 나가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로 이제 진행되는 흐름들이, 그 핵 문제는 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는 점에서 사실 이 비관적 현실주의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나 이제 이런 식의 인식들을 한반도와 그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상황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좀 문제인 거고, 그게 저는 뭐 선생님이 말씀하신 분단국가주의에 그냥 매몰돼 가는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런 비관적 현실주의의 근거가 소위 이제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는 데서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사실 뭐 선생님이 여러 번 강조하셨지만 뭐 신냉전이라는 게 지금 아직 확실한 건 아니고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상황들은 여러 가지 불안정성들이 이제 많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생각하게 되는 게, 어쨌든 한반도식 통일 과정을 추구해 나가려면 시민 참여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식 통일 과정을 수용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국정 운영 주체가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피해서 이 정부한테 무슨 대북 정책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입이 아픈 얘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이 한반도 상황들이 북이 정찰 위성 발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즉각 파기하는 선언을 우리 정부가 이제 해버렸는데, 이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억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억제는 불확실한 거지만 위기 관리에 실패하면 이건 그야말로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정책 전환에 대한 요구가 아니라 국정 운영 주체의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지금 우리 현재 비관적 현실주의를 넘어서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뭐 올해 초에 저희들에게 이대로 살지 말자는 뭐 귀중한 이제 그 지침도 주셨고, 그래서 좀 이것과 연장해서 조금 말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미 정부에 대해서 뭐 건의하고 충고하고 이거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가지고 남북 관계 다 이렇게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마치 이 공부 많이 한 분들이 너 이게 잘못됐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면은 바꿀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괜히 부질없는 짓이다. 예. 그랬고 박근혜 때도 더 했고요. 지금은 더하죠. 참 입이나 아픈 옳은 말 하는 대신에 국정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랬는데 나는 그 시민 참여형 통일에서 시민들이 해야 할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고 2016년, 17년에 촛불 대항전을 통해서 우리가 참 멋들어지게 한번 그 해냈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의 준비 부족도 있고 한반도 분단체제 해소 과정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완강하고 또 간교한가 하는 거를 과소평가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제대로 된 성과를 못 거뒀고 또 시민사회도 문재인 심한 욕하고 있을 건 아니죠. 우리도 공부가 부족했고요. 한번 그런 일 해봤는데 똑같은 방식은 사실 역사에서 그런 건 잘 안 나오지만은 국정 운영의 주체를 바꾸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어요. 그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적절치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비관적 현실주의 얘기가 나왔는데 나는 이들은 사실은 비관적 현실주의가 아니고 낙관적 환상주의라고 할까? 가령 지금 신냉전 구도 얘기하는데 북중러 중에서 중국은 조금 입장이 다르잖아요. 다르고 뭐 한미일이 아니라 미일한이죠. 미일한 중에서 사실은 한국의 입장이 가장 달라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에는 국정 운영의 주체자가 정말 아무 개념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나는 너무나 국민적 지지의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다고 보고요. 북중러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일 밀착된 것이 북하고 러한이에요. 둘 다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의해서 국제사회에 의해서 따돌림 당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뭐 러시아도 북이 그 지지해줘서 돈 받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제일 남는 장사한 게 북한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북한은 그 정찰 위성 쏘는데 러시아의 기술적인 도움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길은 열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북이 무슨 짓을 해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제재 결의가 나올 염려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일 남는 장사한 게 북이고 러시아도 남는 장사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적당히 완전히 신냉전으로 안 가면서 한편으로는 북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더 가까워지면서 또 미국하고도 밀고 당기고 이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이제 신냉전으로 굳어질지 그것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볼 문제고 그게 이제 한반도의 분단 체제의 재안정화랄까 재공고화로 이어질지는 나는 이제 그건 좀 개념적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보는데 남북 대결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하고 분단 체제가 다시 안정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쉬운 예로 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남이 먼저 9.19 합의 일부 파기하고 북이 기다렸다는 듯이 완전 파기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는 분단 체제를 재공고할 의도가 있는 세력이라면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다른 점에서 대결을 강화하면서 관리가 되는 옛날 분단체제라는 거는 이게 분단체제 고착기의 분단체제는 관리가 잘 되는 체제였잖아요. 그리고 북은 소련의 뭐 일종의 핵우산 같은 게 있고 남은 미국의 핵우산이 있어가지고 각자 핵을 안 만들고도 그야말로 말싸움하면서 각자 상당히 안정된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다시 그런 안정을 가져오려고 그러면 9.19 합의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그거부터가 내가 진짜 이거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고 힘에 의한 평화라는 소리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거 상당히 웃기는 거라고 봐요. 왜냐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는
힘에서 뿔리는 쪽에서 우리가 힘을 길러는 것이 결국 여차하면 정말 싸워가지고 저쪽에서도 우리 건드렸다가는 전쟁에 이기더라도 상당한 피해를 볼 거라는 걸 보여줄 때 평화가 유지된다. 이게 힘에 의한 평화의 정통적인 교리인데 정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힘에 의한 평화하는 거는 결국은 미국하고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특히 미국은 뭐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반도 영역에 가서 훈련 자주 한다고 해서 그건 그런 위협을 당한 지 수십 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무슨 견제받을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 화나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한반도 상공 마음대로 드나들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평화도 김정은이 그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김정은의 노선이 그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자기들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힘을 가졌을 때 미국이 쳐들어오지도 못하고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게 그건 그래도 일리가 있는 힘에 의한 평화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게 난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핵 공유나 자 핵무장론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 정부 초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이 나왔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그게 다 현실성이 없는 얘기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서둘러서 워싱턴 선언과 이 캠프 데이비드 뭐 공약 원칙 정신 뭐 이제 이러면서 사실 다 정리를 뭐 이제 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뭐 현재 이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여러 형태로 이제 진행될 텐데 뭐 그런 부분은 이번 창비 겨울호에 우리 김종대 씨가 한미일 군사협력 이후에 좀 상황에 대해서 좀 쓴 글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안보국가 시스템이 강화되고 재전환 그런 방식으로 재전환될 거에 대한 걱정들 또 경제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좀 오히려 가중될 거다 이제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잘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자신들의 방향으로 지금 상황을 끌고 가고 있고 그게 결국은 지금 미국이나 일본 특히 뭐 일본식 논리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경제 안보로 이게 다 일본 이 논리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지금 그리고 그게 어쨌든 신냉전을 계속 촉발시켜서 그 속에서 어쨌든 일본이 자신들의 이 추구하는 보통국가라든가 잃어버린 30년을 넘어서고자 하는 게 지금 그건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앞장서서 지금 선봉에 서 있는 이제 이런 모양새니까 정말로 뭐 하여튼 걱정. 일본 정부로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흔히 말하는 귀인이에요. 그렇죠. 귀인. 네. 귀인을 만난 거예요. 아니 인도 태평양 전략도 그렇고 후쿠시마 방류도 중국도 반대하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까지 반대했으면은 일본이 참 견디기 어렵죠. 근데 바로 이웃 나라에서 뭐 문제 없다고 그래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고마운 분이죠. 우리나라엔 별로 안 고맙고 또 남북 모두에게 안 고마운 이런 식의 국정 운영 주체를 우리가 얼마나 더 내버려 둘 것인가. 사실 국정 운영 주체의 전환이라는 그 지적에 나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직도 막 욕을 하면서도 그냥 살던 대로 사는데 큰 불편을 안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지식인이라는 이들이. 그래서 그거는 언제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만. 하여튼 뭐 저는 오랜만에 선생님 뵙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쨌든 한반도식 통일 과정과 관련해서 선생님의 그런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러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한반도식 통일 과정에 대한 저 나름의 또 확신과
이런 문제의식을 깊게 가지게 된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예. 이 대표가 나한테 덕담을 안 해줬는데 나는 이건 덕담 차원이 아니고 꽤 중요한 얘기라고 보는데요. 변혁적 중도론이라는 책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 책에 이승만 대표가 그때 신고를 줬어요. 예. 새로 써가지고 분단체제 변혁의 전략적 설계를 위하여 그러는데 대부분의 내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고맙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남북 모두가 안보국가다. 그리고 이 안보국가의 균열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하는 얘기를 해준 게 참 중요했다고 보고, 그리고 그 책의 217페이지에 남북연합은 매우 느슨한 연합체로 상정되어 있지만은 상시적인 무력 충돌 위협과 이데올로기 대립이 중첩된 촉구를 딛고 각각의 국가주의를 규율하면서 한반도의 지난한 통합 과정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는 남북의 공동 관리 장치이다. 남북연합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안보 국가의 통제에 있어서 낮은 수준에서만 상호 약속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고, 그 지점에서 한반도적 맥락의 1단계 통일이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아까 뭐 1단계 통일론에 대해서 약간의 궁금증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예. 이미 1단계 통일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상기시킬 겸 예. 이 글은 참 이게 이제 신고로 쓰다 보니까, 신고로 썼다는 거는 그전에 어디 잡지나 이런 데 발표가 안 됐다는 얘기고, 예. 이 책을 사서 보는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그 한계가 있는데, 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담론 지형에서 중요한 지형이 그때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백낙청 TV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